안녕하십니까? 네, 김정겸입니다. 시험을 보시고 여기 좀 며칠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쉽다 어렵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는 전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물론 어느 보건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교육학이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저는 요번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요거 논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논제 파악을 참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논제 파악 중에서 잘못하면은 형성평가 같은 경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박교사 같은 경우는 결과를 점수로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채점은 하되 점수화시키지 않는다는 점, 그걸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이걸 넣어서 여러분들이 점수로 해서 애들 알려줬다 이거를 갖다가 형성평가로 그대로 몰고 가셨다면 감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성평가는 교사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교육학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반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례가 주어졌는데 그 사례가 별개로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별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5가지, 즉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문화실조, 그 다음에 협동학습, 형성평가, 교사의 지도성, 이 5가지가 전부 스토리가 돼서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스토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논지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음은 A중학교 초임교사인 박교사와, 그러니까 지금 초임교사가 박교사고 경력교사가 최교사가 되나요? 최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교사인 최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다음 대화문을 똥을 베게 하십시오.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탕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례를 바탕으로 하라는 얘기죠.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새 여러분들 취업하는데 스토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가 없는 자기소개서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크게 이제 2가지로 보는 거죠.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2가지 관점, 그리고 수업에서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 3가지 측면을 이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논제 파악을 하기 전에 이제 논제 분석에서 대화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찍는 거는요, 저 고상한 척 하기는 싫습니다. 닦아놓고 저 잘났다라고 지금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다루고 그랬지만 텍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그 텍스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중등 특수 시험을 볼 때도 자기결정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 책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제 책은 완전히 논술을 위해서 주제별로 딱 빠져 있는 거고, 교육학, 기존의 교육학 책에다가 논술 딱 덧붙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 논제 파악과 적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제 분석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진단해라.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문화 실조의 관점에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학생들의, 이 소극적으로 이제 학습에 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두 개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세 가지 측면으로서 이제 나온 것이 협동학습이겠죠. 하나, 협동학습.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형성평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 지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두 개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두 개씩.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초안지 작성에다가 이렇게 구조화를 해놨다면은, 초안 작성하는 거 우리는 뭐 계속 초안 작성하는 거는 뭐 계속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매 모의 시간마다 여러분들 초안 작성하는데 거의 20분씩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하게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고 나온 우리 그 선생님들 전화를 들어보면은 대략 한 장반에서 두 장은 다 썼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제 그 상권 306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실조도 당연히 상권 278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동학습은 하권 239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는 하권 499페이지에 있고요. 교사의 지도성, 이거 상황적 지도성이죠.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은 지도성 중에서 상황적 지도성만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상황적 지도성인데 이게 하권 370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는 각 페이지에 그 적중 내용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물을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 관점에서의 진단을 봤을 때 자료 제시형 해갖고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교육과정과 그 반대되는 교육과정을 비교 논하시오 하고 시험 문제를 한번 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보기 밑에 2번에 이 동글뱅이 문화실조의 관점에서 진단해라 했을 때는 요건 스텝 2 자료 제시형에서 보기에 드러난 교사의 생각을 교육과 문화의 관점에서의 명칭을 쓰고 그 명칭의 특징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썼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뭐야? 하루계층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극적인 그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 측면이라 했을 때, 첫째, 협동학습이요. 그래서 협동학습은 뭐 누누이 이야기가 됐던 거고 모의고사에서도 엄청나게 다뤘던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통합형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냈던 거고요. 그래서 보기는 토익법과 협동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이다. 각 교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토익법이나 협동학습 방법을 쓰고 각각 그 특징에 관해서 논하시오. 그다음 이제 형성평가 활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스텝 2 자료 제시형의 보기는 교사 김정겸이 실시한 평가에다 이 평가를 제시한 인물과 이 평가의 특징에 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지도성 같은 경우에선 상황 이론에 대해서 거기 제 이제 책에서 이렇게 다뤘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이제 다룬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이제 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은 대화문 내용의 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 교사, 박 교사는 뭐 초임교사라고 그랬고요. 최 교사가 이제 경력교사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진단해라 했을 때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진단해라. 그러면은 텍스트가 반드시 텍스트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텍스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교사는 열심히 수업을 해도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눈 맞추기를 자꾸만 회피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될 것은 뭐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를 이제 먼저 슬쩍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경험의 총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갖게 되는 경험의 총체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는 그 소극적 행동의 진단을 또 두 가지 정도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잠재적 교육과정의 생태적 원천을 봤을 때, 그 생태적 원천으로 봤을 때는 목적성, 강요성, 군집성, 위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의 안전 요소, 그 다음에 사회 환경, 이런 것도 전부가 잠재적 교육 과정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천이 돼서 제도의 행정조직이나 또 나온 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 및 심리적 성향이 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장이 돼서 1차적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1차적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 1차적 경험으로서 나오는 것이 지금 뭐가 나온 겁니까? 그 두 번째예요. 우월과 비하, 수능과 거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그 사례 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생들이 교사가 열심히 수업을 해도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키고 눈 맞추기를 회피하고, 이거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수능과 거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수능과 거부의, 즉 사회심리적 성향으로 인해서 나오는 1차적 경험에서 나오는 수능과 거부, 이런 측면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친애와 소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번에 봤을 때 학생들의 고개 숙임, 침묵, 눈 맞추기 등의 회피 등은 1차적인 경험인 수능과 거부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학생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장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 및 심리적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는 그 학생들의 눈맞춤을 회피하고 고개 숙이고 침묵시키는 거,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의 한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들어가 줬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실조의 관점에서 진단을 해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게 결국 문화실조라는 거죠.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결국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이라는 거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으니까는 당연히 문화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실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아이들,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의 이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교사의 눈맞춤을 자꾸만 피하고 고개 숙이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는 것들도 결국 뭐예요? 가정 환경에서의 한 영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문화실조의 정의를 한번 쓰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아까 잠재적 교육과정 정의를 쓰고 나서 그 진단 그 두 가지를 했으니까는 이번에도 문화실조에 대한 정의를 딱 쓰고 나서 그 두 가지 또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럼 문화실조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발달해 가는 데 있어서 문화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그 문화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으니까 문화가 실조에 걸린 거죠. 문화실조요. 문화실조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인지적으로도 저하가 된다고요. 인지적으로도 저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그 사례는 결국은 학업 성취도의 문제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극적 행동을 진단했을 때는 빈곤 가정의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문화적으로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외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미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미국이라도 여행을 갔다 왔을까? 그네들은 미국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달동네 아이들은 전혀 그런 여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은 당연히 문화적으로 실조가 걸려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하죠. 요걸 보르디로 딱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미국 여행도 못한 아이한테 너 미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 이건 뭐예요? 폭력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폭력. 교사가 폭력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폭력은요, 실제로 때리면서 폭력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적 폭력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왜? 교사의 권위에 의해서 눌리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즉 문화 환경이 결핍되어서 학업 성취도가 뒤떨어지는 것이 바로 문화 실조이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방안 세 가지를 쓰라는 것인데, 첫 번째 이제 이게 협동 학습 실행하여서 동기를 유발해야 돼요. 왜냐면 본문 내용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협동 학습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협동 학습도 어떤 협동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까? 구조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되어야 된다. 중간쯤 보면은 최 교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박 교사가 마지막 줄에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학습하는 형태, 이게 이제 협동학습이겠죠. 근데 박 교사가 거기서 최 교사가 또 뭐라 그럽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다만 학생들끼리 함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할 때는 무엇보다도 서로 도와주고 의존하도록 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죠. 그러한 구조가 없는 경우에는 수업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조화된 협동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협동학습에 대해서 이질적인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이질 집단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동질 집단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질 집단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화시켜서 학습자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협동학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학습의 모형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매우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는 과제 분담 모형이에요.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키워드가 여기서 여러분들 구조화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화가 됐을 때 이게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구조화를 극대화시켜서는 과제 분담 형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분담 형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직소죠, 직소. 거기 이제 잘못 썼는데요. 직소 모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GI, 그룹 인베스티게이션, GI 모형이 있고, 또 보상하는요, STAD 모형이 있고, TGT 모형이 있는 겁니다. TGT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협동적 과제 구조와 협동적 유인 구조를 갖게 해서, 협동할 수 있는 과제를 구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적 과제 구조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협동할 수 있는 유인 구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인 구조를 갖게 하여 교육에서 경쟁적 요소의 역기능은 극복하고 긍정적 상호 의존 관계를 높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동학습의 이제 유형을 참고 삼아서 거기다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STL형이 있고 CP형이 있을 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집단 내뿐만 아니라 집단 간에도 협동을 하지만은 이쪽은요, 집단 내는 협동을 하지만은 집단 간에는 경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 간에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선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편의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편의 현상이 나오면 결국 뭐예요? 긍정적 상호작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편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는 수시로 주기적으로 소집단을 재편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논제대로만 해주면 돼요. 논제대로. 그러니까 이 협동학습에 뭐 이것까지 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 쓰고 만약에 좀 부족했다면 여기를 이제 싹 들어가서 쳐주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성평가를 활용하여 동기유발시키는 방법.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박 교사가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 저는 수업 방법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고민거리가 있어요. 저는 학기 중에 수시로 이제 형성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죠. 결과를 점수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형성평가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도 썼지만은요, 채점을 하되 성적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채점을 하되 성적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성평가는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썼다면은 그거는 감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감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최교사가 경력교사인 최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가 결과를 선생님처럼 그렇게 제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하지만이에요. 버뒤에라고요. 버뒤에. 그러나가 뒤에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김정겸은 쇼딸이야. 그러나 그럼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거예요. 잘생겼어 이렇게요. 웃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형성평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예? 결과는 채점을 하되 성적을 주어선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데요?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무식한 교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애들 점수 줘갖고 너 이따위 뿐이 못해? 하고 혼내고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잘못돼서 교수 방법은 혹시 잘못된 게 없는가? 그걸 반성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단 오류와 개인 오류를 나눈다 그랬었잖아요. 개인 오류는 학습자 개개인의 문제겠지만 집단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요, 교사의 교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사의 교수 방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필답 시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형성평가는 학습 곤란의 진단과 교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학습 지도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 학습 진행을 원활히 하고 학습 행동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동기유발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발적 학습 동기에 의존하고 이를 유발시키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형성평가는 학생 자신의 성취와 미성취를 통해서 내적 동기 및 학습 부족 부분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학습에 대한 열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도성 유형이요. 뭐라고 얘기냐? 박 교사가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가 교사의 지도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교사가 그렇죠. 교사의 지도성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교사는 지도자로서 학급과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도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상황적 지도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뭡니까? 과업 중심 아니면 인간 중심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과업 중심은 나쁘다, 인간 중심이 좋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2차원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3원적 접근 방법이 하는 거죠. 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과업 중심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인간 중심도 괜찮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학급과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쪽으로 그냥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생과 학급의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학급과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지도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상황적 지도성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민주형 또는 인간 중심형 지도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학급의 특성에 따라서 독재형 또는 과정 중심형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급이나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적 지도성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교사 측 지도자의 내면적인 인성 특성보다는 지도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 즉 학급의 구조와 지능, 학생의 학습의 성격과 목적, 학급 구성원의 태도와 욕구를 파악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적극적 지도성을 발휘해야 된다.
상황으로서는 지도자를 학급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지도자의 인성적 특성도 상황과 관련해서 연구해야 된다. 지도자의 인성적 특성은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 정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잠재적 교육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의 인격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대로 그 교사의 성격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고 평이했습니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다른 뭐 교육학 선생님들도 적중을 많이 하셨겠지만 하셨죠, 당연히.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교재를 분명히 언제 출간했는가를 보고 그 교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봐달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코 논제대로 해서 이렇게 적중을 시켰고 당연히 모의고사에서도 다루었던 것들입니다. 예. 어쨌든 저 잘났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다루셔도 괜찮습니다. 2차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결과는 또 보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